GMOs and publicity, but it's all we have hanging around. Yum, yum, yum. It's amazing, the zero gravity. Everything just floats around. And Toots brought some Corla from Vieques, from Puerto Rico. Wow. Keep up, beta. ये क्या? ये रेस तो जल्दी खत्म हो गई। बस थोड़ा सा लिफ्ट चाहिए। क्या आपको भी एनर्जी की लिफ्ट चाहिए? जस्ट ग्रैब द अम्ब्रेला, जिससे मिले आपको A to Z से भरपूर जिंदगी। Mountain, right? Nope, it's all fake. Giant LED walls, fake rocks, and not a single ounce of danger. That climber, he's not hanging off a cliff. He's surrounded by cutting-edge tech, shot using Sisu Cinema Robotics at Cinegear LA. This is virtual production on another level. Robot cameras, perfect lighting, and a mountain that never moves. Looks like a real mountain, right? Nope, it's all fake. Giant LED walls, fake rocks, and not a single ounce of danger. That 안녕하세요, 엉뚱한 놈입니다. 오늘 GPS 있다 없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물리적으로 누구라도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자가 양자역학적으로 진동하는 횟수일대를 2초로 한다. 문자는 자, 보시면 자, 세슘 원자가 1초에 몇 번 움직이는 건가? 그러니까 1초라는 거는 세슘 원자가 숫자가 너무 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자, 91억 번을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슘 원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91억 번, 1초에 91억 번을 진동을 한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일단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겠죠. 어떤 광학 기계로 보는 거겠죠? 특정할 수 있는 거겠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계속 보시죠. 때를 2초로 한다. 문자는 너무 작아서 눈이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눈이 안 보여요. 얼마나 원자가 작은지를 물어보면은 교과서에 이런 답이 쓰여 있습니다. 교과서에 10억분의 1 10억분의 1m. 도움이 되세요? 이걸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10의 마이너스 4라고 해요. 이거 띵하죠. 그래서 그 원자만 우리가 준비하면은 그걸 누구나 시간을 있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정확한 시간을 이용해서 치 얼마 동안 이동한 거리를 1m로 한다. 그 원자만 있으면 누구라도 정확한 시간을 잴 수가 있고, 그리고 빛이 1m 가는 거리를 또 측정을 합니다. 자, 이거는 또 세볼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3억분의 1. 빛이 3억분의 1. 빛이 지금 초당 얼마를 가죠? 1초에 얼마를 가죠? 30km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일단 1m를 가는 거리는, 시간은 3억분의 1초 동안 빛이 간 거리, 그것도 진공 상태에서 간다고 표기를 합니다. 과학은 대단하죠. 네, 저희는 알 수 없는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의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와서 이거를 1터로 썼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외계인도 오죠. 외계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외계인이 와서 이거를 1m로 썼구나. 이제 빛이 3억 분의 1초를 간 거리가 1m니까 그거를 원자로 계산을 했다. 지구인들은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외계인이 알 수 있다 라는 얘기 같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원자만 있으면 된다잖아요. 그 자도 그 원자만 하나 더 달리면 돼요. 스펙트럼을 되면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다잖아요. 원자가 뭐냐고. 그 원자를 달라고. 원자를 줘요. 그 원자 누구나 쉽게라 그랬잖아요. 시계를 가져가시고 원자 누구나 쉽게 아니고요. 국가표준연구소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국가표준연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고양이형 기준 그 양자역 관계식 국가의 권위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아,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곳을 그 정도 정확도로 제2국가밖에 없어요. 국가밖에 없다. 또 있는 게 PS가 작동하려면 그런 시계가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인공위성 4개로부터 우주에서 사각 측량하는 건데 그러려면 거리를 어떻게 재냐면은 인공위성부터 나까지 내가 있는 곳까지 온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재요. 와, 자 보시면 뭐 이렇게 측량을 해서 자, 이렇게 거리를 측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 자동차가 있으면 GPS가 인공위성이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였죠. 자,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매우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저희는 계산할 수 없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용해서 거리를 재요. 그 시간 간격이 무지무지 짧겠죠. 빛이니까. 무지무지 짧겠죠. 빛이니까. 하지만 그걸 잴 수... 일단 시간 간격이 무지무지 짧다. 왜? 빛이니까. 벌써 2번을 반복합니다. 빛이니까. 왜 빛이죠? 인공위성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가 뭐 대충 한 1000만 대는 훨씬 넘겠지. 1000만 대가 있고, 그리고 인공위성이 내 차 하나에 4개가 달라붙어요. 자동차 하나에. 자, 여기에 인공위성이 하나, 둘, 셋, 뭐 이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진 않겠지만, 자, 여기에 빛을 쏩니다. 그러면 1000만 대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얘네들은 빛을 어디다가 써야 되나? 이거 얘네들한테 다 비추고 있는 건가? 1000만 대에 다 비추고 있고 엄청 화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만약에 제가 GPS를 차량을 운행을 안 하고 핸드폰도 안 쓰고 있으면, 요즘 핸드폰으로 GPS를 쓰기 때문에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내 핸드폰에 계속 빛을 쏠까요? 일단 GPS,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빛을 쏜다. 인공위성에서 빛을 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낮에도 GPS를 사용하잖아요. 낮에 해가 뜨고 밝은데 뭐 빛이 파장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럴까? X선, 감마선, 뭐 기타 등등 이것도 빛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에서 GPS를 작동시킬 때 이것은 빛을 통해서 간다. 과연 빛을 통해서 가는 건지 전파로 가는 건지 또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지 계속? 일단 어쨌든 빛을 쏘고 받고, 그러면 잠깐만, 야, 그렇다면은 인공위성에서 내 차로 내 핸드폰으로 빛을 쐈고 이걸 다시 인공위성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내 핸드폰에서 빛을 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인공위성 쪽. 자, 이제 빛을 쐈는데 그 빛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GPS 장치, 그러니까 뭐 10만원짜리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100만원짜리 핸드폰도 있지만, 이 핸드폰과 GPS 장치 10만원만 가지고 있어도 인공위성과 빛을 쏘면서, 전파도 아니고 빛을 쏘면서 통신을 한다. 왜? 빛이 진짜 빠르고 하기 때문에 빛을 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있기 때문에 곱하기 비속도, 거리가 4개 나오니까 위치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내비에서 그게 내비가 보는 거예요. 지금 내비가 그렇지 하는 줄 아셨죠? 저도 통신사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계가 없으면 못해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송신탑이죠. 네, 뭐 곳곳에 높은 곳에 많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차량 GPS는 통신타워에서 보내주면 신호를 받습니다. 일정 구간에 걸쳐서 차량의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 안에서 신호를 받으면서 이동하다가 범위를 넘어가면 다음 기지국이 넘겨받는 식으로 신호를 지속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이동하면서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이제 이런 송신타워가 있고 이 송신타워 위치를 추적할 때 지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반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육각의 반경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반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렇게 반경이 있으면 이 삼각 측정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내 차가 이곳에 있으면 이 거리를 서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송신탑이 통신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95% of all telephone and data is transferred over submarine cables. Not satellite, not satellite, not satellite, not satellite, not satellite. 자, 조금 전에 그분은 이제 그 해저 케이블을 가는 이제 해저에 통신 케이블을 매설하고 설치하는 이런 선장인데요. 그 선장이 인공위성이 없다고 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Not satellite, not satellite, not satellite, not satellite. The balloons are positioned at a very, very high altitude, higher than airplanes fly even, at about 20 kilometers above the Earth. They're also very smart and can access publicly available weather data to ensure that they're evenly spaced out. The balloons can know to adjust their altitude to catch or avoid certain currents accordingly, and it's so high above the Earth, wind patterns are predictable enough where this could be possible. The first 60 or so balloons we launched all burst when they got to altitude, which was very sort of disheartening. This is something that has never been asked of balloons before, to be reliable and to do what we expect them to do. Before it was just sort of like a vehicle to gain knowledge. Now we're trying to make a business. They began with the simplest possible approach, electronics stuffed into a styrofoam beer cooler floating at the edge of outer space. When that didn't fail, they kept moving forward. So the first thing we did was took a router, flew it on a weather balloon up to 10 kilometers and see if you could still get a signal. And that part worked. And since then it's been a continuous process of trying to stretch the envelope a little bit more every time to see how far it would go. Last year the team made a critical decision, switching from a wireless router to an LTE antenna. We are just like a cell phone tower, but in the sky. And the same way that their central office of the telco interacts with all their cell towers, they will interact with our balloon. Another way to think about it is, if you drive down the highway on a phone call, you will switch between cell towers. What we're doing is kind of flipping that on its head. So you're standing still on the ground with your LTE phone. And as one balloon goes overhead, another balloon comes in range. And you're switching between one balloon to another without dropping the call. The balloons today can cover 5,000 square kilometers on the ground. You can get 15 megabits per second to your phone. Or if you have a little MiFi device, you can get 40 megabits per second from the balloon. So have you guys considered just selling this as like a toy for children's parties and stuff? So Mash, tell me what it is we're seeing here. What you're seeing here is a test of our next generation balloon. We are doing a ground-based inflation, trying to mimic what is happening in space. I remember when we were building balloons, it would take us a week to build them, and they would go up and pop and come back down. When we first launched, it was pretty nerve-wracking. Our balloons were lasting anywhere from a day to a day and a half, maybe 2 days. If you had like a 5-day balloon, it was like Eureka. But as we went along, one of the first objectives was, what is our goal? Our target is 100 days, ideally, for us to have a very commercial business here. I have a fashion design degree. It's a lot of working with textiles, flat patterns, working into three-dimensional space. We do a lot of different tests with balloons built in different ways. They might be a different shape, they might have an extra feature, we might change the dimension of a feature, and try and figure out what works and what doesn't. We were looking for industries where we can actually leverage information from. One of the areas we looked at was food packaging industries, agricultural industries, even down to the condom industry. And so these are the places where we need to actually figure out even the tiniest pinholes that matter can actually limit the lifespan of the balloon by like 15, 20 days. Our longest lasting balloon was up for 173 days until we brought it down. Now we've gotten to the point where most of the balloons will last over 100 days. Done. Yeah, and we're awake. Ta-da! Don't put your fingers in there. Yeah. What you're seeing is a balloon inside a balloon. We have a unique way of actually adjusting the altitude in these balloons. This balloon has a constant volume,
and there is helium in it, right? So the helium brings the balloon up. And now, if we want to change altitude, we have another balloon inside the balloon that we fill with air. And as we add more air in there, the mass is going to increase, and the balloon is going to go down. Okay, this is called Hans, and what it 자, 풍선을 어떻게 올리는지 그런 걸 또 얘기를 하십니다. 네, 이 풍선을 이렇게, 그리고 작은 풍선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이 겉에는 이제 헬륨을 이렇게 채워 넣어요. 그러면 이 풍선이 헬륨층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는데 이 공기가 이쪽으로 만약에 흐른다고 치면 반대로 흐르는 이제 바람도 흐르는 그런 바람이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층을 따라가다가 얘를 고도를 좀 내려야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선풍기를 돌려서 펌핑을 해가지고 이쪽에 공기를 채워넣는 거죠. 공기. 그러니까 밀도가 큰, 헬륨보다 밀도가 큰 공기를 불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밀도를 맞추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할 때쯤에는 이 공기를 또 빼내는 겁니다. 선풍기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 공기가 빠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입니다. does is it's a little fan, and it pumps air into the balloon. It's easy to steer the balloon by picking up different winds and different wind directions at different altitudes. By doing small change of altitude, you can do something like this. You go up, use this wind, then go down, use this wind, and go up, down, down. So this balloon has straps holding the apex up, and that balloon did not. Which is why it's sitting down there. Yeah, because yesterday when we were filling it up, it got in a twist to the point where it just did that. That's what happened. There you go. So we just popped the ballonnet because it was twisted. That was the test here. Balloon believes that it can provide service to these remote regions at a fraction of the typical cost. Communication satellites are typically pretty expensive,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o build and 100 million plus to launch, whereas the balloons are an order of magnitude or two cheaper to operate on a sort of daily basis. It's too expensive to build wires and cell towers and fiber optics out to all these remote rural regions, but the balloons are very cost effective. This gives the telco a way to reach everyone in their country with a cost-effective way. Right now, Lu mostly operates in the southern hemisphere, where it's had better luck securing overflight permissions. But the project has potential applications for developed nations with widespread internet access as well. Because the balloons live in the stratosphere, they have a unique advantage over terrestrial internet infrastructure. There's no weather in the stratosphere, which means if there's a hurricane or a typhoon that knocks out power or internet connectivity to people on the ground, even in places like Japan or China or other places around the world, the balloons provide a very exciting ways to immediately let people have connectivity. Many of these balloons. We're going to need to have a mission controls that can keep track of the balloons. We're going to need to have an operations team that can launch these balloons and then recover them when they're ready to come down. So each piece of the process got to be bigger. It had to scale up. It was pretty challenging, getting the balloons to be more durable, more long-lasting. For a while, many of them leaked for some reason or another, and they would come down over the course of a few hours or a few days. It was like a detective job to figure out what was introducing tiny leaks. Now our balloons last over 100 days. At first, it would take us 3 or 4 days to tape together a balloon. Today, through our own manufacturing facility, the automated systems can get a balloon produced in just a few hours. We're getting close to the point where we can roll out thousands of balloons. In the beginning, it was all we could do to launch one balloon a day. Now with our automated crane system, we can launch dozens of balloons a day for every crane we have. To steer one balloon left or right, you actually go up or down. And that's because in the stratosphere, the wind goes slightly different direction at a different altitude. To provide continuous internet service, you're talking a complex choreography where thousands of balloons are being steered and programmed all in an automated fashion. So another balloon is coming just at the right time to take the place of the one that left.
mission control system allows us to track every balloon, lets us optimally position the balloons to provide coverage exactly where the people needing internet coverage are. We can track the location and projected trajectory of every balloon from the moment we launch it, on the way up till it reaches altitude, from the time we decide it's ready to bring it down, all the way down the descent to a spot in the ground. With our system, we use LTE, which is a common protocol that most of the telcos around the world use. So anyone with a smartphone anywhere in the world will be able to get internet access. If you look at the system today, it's amazing how much more advanced it is. From being 10 times higher data rate, to the balloons lasting over 10 times as long, to the steerability of the balloons. We've flown in the tropics, we've flown in the Arctic regions. The technology is working. We're getting close to the point where we can bring the internet to people around the world. 휴대폰은 왜 쓰냐? GPS는 뭐냐? 아직도 스카이라이프 방송이 위성 방송인 줄 알고 차량 내비게이션이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과학기술은 GPS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바다를 지나고 대륙을 횡단하는데 GPS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이것도 인공위성이 신호를 보내줘서 정확히 목적지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산더미처럼 많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오가고 있는 선박들도 망망대해에서 인공위성이 신호를 보내니까 길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인공위성이 가장 빠른 길을 알아서 잘 찾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님들의 GPS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Forget it, Bart. It's so bright out you can't see anything in the sky except the Fox satellite. Forget it, Bart. It's so bright out you can't see anything in the sky except the Fox satellite. The Fox satellite. 그런데 댓글 다시는 분들은 차량용 20만원짜리 내비게이션이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제전화는 인공위성으로 하는 줄 알고 있고, 휴대폰보다 더 싼 위성통신전화가 진짜 위성을 통해서 대륙을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신기할 뿐입니다. 비행기에 10만원짜리 GPS만 달면 땅에서 신호받을 필요 없고 랜드마크 찾을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부표가 신호가 되어주고, 또 먼 바다에서는 신호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종이에 작동을 하면서 가는 것이 현대 기술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정은이가 자꾸 미사일 날리고 까부니까 트럼프가 항공모함과 군수물자를 실은 군용배들을 얼마나 많이 한국으로 보냈습니까? 군사정보를 잘 보세요. 미국에서 출발하면서 배가 식별장치를 꺼버려요. 그럼 그 누구도 그 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인공위성이 있다면서요? 식별장치 끄면 그 큰 항공모함이 바다에서 사라진다고 합니까? 식별장치는 왜 끄는데요? 그리고 그걸 끄면 왜 그 큰 덩치의 배들이 우리 무중이 될까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서 미국이 함대를 배치하고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공위성 없답니까? 수백 개나 보유하고 있다고 사기를 치고 있잖아요. 수백 개 다 필요 없고 인공위성 딱 한 대만 있으면 36,000km 상공에서 자동차 번호판도 식별한다고 하는 과학인데, 항공모함이 아니라 날아가는 철새도 추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공위성이 있다면 식별장치 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단한 참 과학입니다. 북한에서 수도 없이 날리는 미사일 어디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뒤늦게 일본에서 해상 어디쯤 떨어졌다. 그럼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거 그대로 받아서 전달합니다. 군사정보가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10만원짜리 내 차의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삼각측정법으로 인공위성 세네 대를 동원해서 거리 측정하고 내 위치 고도를 찾아낸다고 하는 과학신봉자들이 진짜 많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북한의 미사일은 왜 못 찾는 건가요? 어디서 쏴서 어디로 날아가서 어디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일본에서 발표하니까 앵무새처럼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 차 위치가 중요합니까? 북한 미사일 궤적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미국 정찰기들은 왜 한반도에서 그렇게 자주 떠서 북한 동태 살피고 동해로 서해로 정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공위성이 있는데 왜 그런 수고를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눈 닫고 봐도 인공위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GPS는 인공위성이 아니라 하늘의 풍선으로 달아올린 그런 통신 장비들, 바다에 떠있는 부표들, 그리고 높은 산이나 높은 건물마다 흉측하게 세워져 있는 통신탑이 담당하고 있다는 증거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과학의 거짓말을 말하면 제발 너는 휴대폰도 안 쓰느냐, GPS는 왜 쓰는데, 이런 무식한 말을 하면서 비웃지 말아주세요. 그런 비웃는 댓글들을 보면서 배가 찢어지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악플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인공위성이 있고 GPS나 대륙통신, 인공위성을 이용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단편적인 예시를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런 분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식 위에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무조건 맞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기본부터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지식 속에 가짜들을 추려내고 더 이상 과학과 교과서에 공지력만 가지고 공신력 없는 거짓말들에 속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주가 없고 인공위성도 없고 세상이 평평하다는 사실에 하루빨리 눈뜨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앞으로 나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